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파장이 한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노동시장은 물론 연금, 교육 개혁에까지 나서면서 국정 전 분야에서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윤석열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더 추워지고 또 눈도 많이 내리는데 순천도 가셔야 되고 광주도 오셔야 되고 서울도 열심히 댕겨야죠. 뭐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안전하게 돌아다니셔야겠어요. 예, 열심히 잘 다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 반쪽 국정조사 되나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야 또 정부의 입장 보고 오겠습니다.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보다 오직 대통령 핵심 측근 장관 지키기만 중요합니까?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거부로 읽히거든요. 거부가 네. 아니라고 하는데 거부로 읽혀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예상했던 바죠. 예. 어찌 보면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 헌법상의 국회의 고유한 어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권인데 해임 건의안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해도 이미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되면 대부분이 아마 수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이런 해임 건의안이 물론 민주당이 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적절한 공격 수단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번에 이제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그게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뭐 정무적으로는 필요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해임 건의안을 저는 더 빠르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아니면 아예 국정조사가 끝나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무능감과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미 발의가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화살의 이제 시일은 당겼고 떠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마지막 카드를 줬다,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앞서서 어찌 보면 이상민 장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든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은 사퇴하고 싶은데 뭐 대통령이 사퇴를 못 시키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결단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좀 이렇게 전국이 더 꼬이게 된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저도 이제 얘기해 보니까 국정조사 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어차피 할 겁니다. 이게 예산안 뭐 이렇게 다 엉켜서 약간 이제 뭐 이런저런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해임 건의안에도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를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 시한이 없다. 네, 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게 지금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다. 뭐 수사 결과라든지 앞으로 책임 소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국정조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예. 거기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국민 여론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상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대통령실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 다 좀 우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탓도 있고 민주당 탓도 있는데요. 원래 어지간하면 해임 건의안 나오면 사퇴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게 맞고요. 국회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단독 과반이니까 약간 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여러 야당들이 예. 연합을 해가지고 과반을 넘겨서 이 자체가 되게 큰 일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해임 건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민주당 얘기하면 뭐 자르라 그러면 늘 잘라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큰 힘을 주어진 민주당이 그런 것들이 민주당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일 수도 있는 독이 거예요. 되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도. 아니, 그래요? 대통령 욕하는 건 욕하는 건데 박진을 왜 잘라 갑자기. 그러면서 사실 해임 건의안 나오고 무시했는데 여론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임 건의안이라는 제도가 갖는 무게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 해임 건의안이 결국 남발되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계속 너무 남발하고 뭐 이러면서 이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혼선을 주고 있고 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해임 건의 사항에는 들어간다고 봐요. 충분히 사유는 충분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표출을 할 것이냐. 그냥 무작정 해임 건의만이 답인가. 물론 이거에는 민주당의 잘못도 있지만은 전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적절한 면은 없지만은 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얘기를 듣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싶고 이상민 장관은 이미 저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파면됐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지금 영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면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기류도 그 내부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해요. 굉장히 예전에는 자신만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낯빛도 그렇게 밝지가 않고 뭐 힘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 1월 그 그러니까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내각 개편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초에 좀 개각을 좀 앞당기고 네. 그때 이상민 장관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상민 장관 빨리 교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거 솔직히 계속 그 책임져야죠. 말씀하셨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 너무 해임 건의안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밀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거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네. 그러면 저도 연초 개각 같은 걸로 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거가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밑에서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랑 좀 소통을 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개각이나 이런 거 좀 고려하고 있으니까 탄핵소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좀 하지 맙시다. 이게 사실 탄핵소추 되잖아요. 그럼 여야가 완전 올스톱 됩니다. 국회가 안 돌아가요. 그렇죠.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도 그렇고 대통령실과 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강대강대치만 끝없이 하는 거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되게 궁금한 게 정무비서관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무비서관도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비서관 1, 2비서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바꿨잖아요. 여름에 하도 못한다 그랬어요. 전희경 1비서관을 바꾸고 두 번째가 2비서관이 장경상 비서관이었어요. 당시에 이 장경상 비서관이 대해서 굉장히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로 유명한 장성철 소장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전략가이고 정말 어찌 보면 그 옛날 한나라당 때부터 시작한 당직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유능함을 아마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보니까 하반기에서도 뭐 정말 여야가 소통 안 되는 건 여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스텝의 어떤 이렇게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뭐 역할을 안 줄 수도 있죠. 또 아무리 좋은 분이 있어도 대통령이 그만큼의 또 권한과 역할을 좀 줘야. 아마 화를 내셔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정치권 보면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이상민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거니까 예. 서로 좀 예. 합시다. 이거를 얘기를 할 신뢰가 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하면 또 야당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 SNS에 예. 바로 글 예. 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뭐랄까요, 적당하게 어떻게 좀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는데 그 윗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사 자리라도 제안하고 뭐 하고 하면 이준석 대표 바로 그거 페이스북에 글 쓸 것 같다. 예.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정치권의 과거에 막 싸우더라도 그래도 뭐 같이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예. 하면서 다졌던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다. 그걸 좀 복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합이라고 보면 안 좋지만은 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필요한 예.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여지라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예전에는 진짜 나와서 밥도 먹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같은 상임이면 야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 이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는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자식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다가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당의 사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지를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서로 양보를 받자. 어떤 겉으로 보면 싸울 수가 있지만은 안에서는 타협을 해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갈등과 이 갈등을 타협과 협치로 인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게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어찌 보면 역할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서로의 각자의 여지, 입지, 그다음에 룸 이런 여지가 굉장히 축소가 돼가지고 아예 이 접점이 잘 없죠. 오히려 예. 역대급으로 안 친한 국회인 거 맞아요. 그 원인이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후보라든지 좀 범죄자로 보고 있다. 예. 검사의 입장에서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아, 뭐 그거는 뭐 저희도 반대로 하면은 뭐 마찬가지였죠. 서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예.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굳이 따지면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원래. 아니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가지고 컸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더 친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와서는 좀 마이너스가 됐죠. 그게 뭐 빚이 어찌 보면은 서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야 자체의 소통도 많이 없어지게 된 게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사람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친해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어찌 보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다 보니까 예. 또 당시 야당이었던 뭐 국민의힘과 소통할 필요성도 좀 적었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극단적인 세력 이런 부분들에 막 부딪히고 막 저기가 적이야 막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돼 막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집합 금지도 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었던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네.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집권 세력이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국정조사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보이콧을 한 상황이에요. 국정조사 위원들은. 근데 네. 지도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는 하지 그러니까 않고 뭐 있고. 의원들 그 국정조사에 지금 참가했던 특위위원들의 아마 개별적인 판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화 시켜버리면 국정조사를 파행시킨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 유족협의체가 지금 발족을 한 상황이고 유족들이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지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참사 이후에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의 태도와 국민의힘 태도와 지금은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게 그 처음에 그 정말 사죄하고 뭐 모든 것을 유족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오히려 그때는 정치권에서 뭐 유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분위기를 몰아갔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왜 저러시는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저랬었나? 아니면 그때 어찌 보면 정말 속이고 있었던 국민을 속였던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유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상민 장관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정조사.
와 특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족의 뜻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충실하게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검으로 이어져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수본의 수사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력의 어떤 과실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바라고 저는 특수본의 수사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논란이 됐던 말을 했어요. 이거 국정조사 애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강경파가 쉬워요. 네. 강경파는 그냥 뭐든 하지 말자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소수당이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거 이상으로 더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국정조사 해야죠. 이 정도 참사가 있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국회의원을 왜 하고 있나? 차라리 그냥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이면 좀 감싸주긴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온건파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저희가 국정조사 자체를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합니까? 피해가기 어려운. 네, 그래서 위원들 교체해서라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국정조사 기한은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45일이니까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 핵심이 이제 청문회가 되는 건데 저희가 청문회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처만 남은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파업은 끝났는데 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화물연대에게 제안을 한 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 안을 꺼냈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의 안이었어요. 근데 국토부가 너네들 파업했으니까 그 안도 무효야, 백지화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안전운임제 다시 검토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선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연대로서는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을 보고 너는 아예 너희가 얘기했던 거 아예 배려를 하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전술이거든요.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개인 SNS에 밝힌 바가 있지만은 화물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이 어떤 그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투쟁의 방법, 방식 이 부분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물연대의 그 조끼를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업에 대한 생각은 과거 80년대, 90년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멈추게 하거나 어떤 것을 막거나 어떤 것을 파괴해서 어떤 본인들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약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국민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화물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의 어떤 그 투쟁 방식, 그다음에 그런 방식은 좀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과는 또 다르게 저는 정부에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끝나고 난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선 복귀 후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대화를 해야죠. 근데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특히 국토부 장관이 너무 강하게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차후의 입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게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전운임제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안전운임제를 해줬고 먼저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해쳤을 때는 행정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 안전운임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를 더 지속해보고 나중에 3년 뒤 그것이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적인 어떤 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제도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이러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라는 게 원래 차질을 발생시켜서 협상력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질을 발생시키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투쟁 구호나 방식은 조금 시대 변화에 맞게 가다듬을 필요는 예.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화물연대 파업은 약간 좀 성급했다. 이게 국민들이 좀 공감하기에는 예. 너무 빨랐다.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3년 연장 무효화하는 거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파업을 한다 만다 할 때 완전 초창기에 그때 그럼 명확하게 경고를 했었어야 돼요. 파업 돌입하면 우리 3년 연장 카드도 없어집니다. 예. 그걸 감수하고 파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도 그냥 그래 뭐 그거는 이제 화물연대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할 텐데 이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지고 화물연대가 뭐 접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기가 이제 접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한 번 승기를 잡았다고 원래 약속했던 당근까지 뺏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이걸 그럼 또 연장했다가 3년 뒤에 이 난리를 또 겪어야 되고 그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내놓는 절차가 저는 옳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의 부담은 정부가 지고 이번에는 3년 연장을 하고 나서 원론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거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봄에 여름에 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사태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그 사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힘으로 눌렀어요. 예. 처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파업이었었고 굉장히 그때 뭐 이상민 장관이 헬기 타고 가서 막 순시하고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업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한 평짜리 최유한 씨는 한 평짜리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예. 그분 이번에 인권상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주는 인권상 받을 수 없다 해서 거부하셨죠. 어찌 보면 저는 그 사태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생각 우리가 뉴스를 좀 제가 챙겨보게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이 엄청 화랑이에요. 세계적인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LNG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기술력을 요하는 조선 그 선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주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영조공이 없어요. 예. 영조공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베트남에 인력을 수입해 온다고 해요. 근데 인력 수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해버릴까봐 그런 심사 부분에서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인력 수입이 안 돼요. 그리고 과연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력이 우리나라 어떤 영적공만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소에서 계약이 차질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만기를 그러니까 계약 납기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화물연대 물류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 과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정말 그 트럭을 이렇게 몰고 다니신 분한테 야 너 경유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적자 계속 보면서 너는 무조건 운행을 해야 돼. 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나중에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가져갈 폐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제 고스란히 받아야 할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은 좀 정부가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산업 부분을 보는 것이 또 국토부의 역할이다.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이번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얻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대까지 훌쩍 뛰어올랐어요.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켰을 때 제대로 지지율이 나오는구나. 또 법과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지지층을 다시 데려올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몰아붙이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토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너무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붕괴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도 있을 거고요. 이게 너무 뭐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뭔가 우리가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에 있을 만한 좀 무분별한 노사 분규를 애초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좀 힘들더라도 길게 봤을 때 옳은 길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